자, 지금부터는 소화기계의 질환과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 질환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약물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잠깐 했고요. 우리 교재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소화기계의 구성에서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이 생리학 때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GI 트랙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게 부속기관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이 챕터에서는 그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 위쪽에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라고 하는 곳은 그 음식을 저장하는 주머니이죠. 그리고 입에서 우리가 저작작용을 통해서 음식물을 1차 분해하고 그 다음에 위장에 들어오게 되면 음식을 다시 또 이제 기계적으로 근육이 움직이면서 음식을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그 염산이나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이제 분비가 되면서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내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점막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위점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분비 세포에서 생성된 지맥층을 만들면서 이 그 산성 소화액인 염산으로부터 위내벽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점맥층을 통해서 위벽을 보호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거나 위벽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있게 되면 그 위내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염산의 생성 기전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 보면 위 점막에는 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세포에는 가스트린이나 히스타민, 특히 이 히스타민 중에서도 그 H2 수용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에서는 그 무스카린 수용체가 있는데요. 특히 가스트린의 경우에는 그 아세틸콜린이나 T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세틸콜린과 T세포에서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가스트린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은 세포 내의 그 칼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톤, 수소와 그다음에 칼륨 의 어떤 그 ATPase를 활성화시키면서 이렇게 자꾸 활성화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되면서 위산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앞에서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지만 수소이온 농도가 그 용액의 산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농도가 증가가 되면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서도 아세틸콜린이나 가스트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크롬 친화성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요. 이 히스타민 분비가 된 것이 결국에는 벽세포에 있는 H2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그 아데닐릴 사이클라제가 활성화되게 되면 CAMP가 증가가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앞에서 봤었던 그 수소 칼륨 ATPase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당연히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가 되면서 위산분도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점막의 분비세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부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계에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위장 운동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활근 운동이 증가가 되면서 소화를 촉진시킨다거나 배변 활동을 이제 왕성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부교감신경 활성화에 의해서 염산과 펩신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소화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히스타민이나 가스트린이나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염산과 펩신의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 뉴런에서 분비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는 내용이고요. 아까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이제 비만 세포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부 소화기계, 즉 이제 위장 쪽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위식도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두었는데요. 이제 소화불량, 우리가 이제 디스펩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리플럭스에서 GRD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성인간호학에 가면 소화기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용어일 것 같아요. 이런 소화불량이나 위식도 역류 증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상복부 불편감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팽만감이나 통증, 오심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위 안에 있던 음식물은 이렇게 염산에 의해서 산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면 위산에 의해서 식도가 자극을 받게 된 데서 식도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식도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이쪽이 막 타는 듯한 통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봤었던 거가 뭐였었습니까? 소화성 궤양이었죠, 그죠? 이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 점막에 미란, 에로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에로진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이제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이 부식이 되는 거죠. 위 점막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점맥층에 의해서 보호가 되게 되는데 위산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식이 되게 되면은 기저 조직이 이제 노출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에로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소화성 궤양, 우리가 이제 펩티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펩틱얼서는 이제 위궤양, 가스트릭 얼서와 그 다음에 그 듀오데널 얼서, 즉 십이지장 궤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펩틱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펩틱얼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예전에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엔세이드 계통의 약물이라든지 매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내시경이나 속쓰림이 있다 할 때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펩틱얼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일단 상복부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하기도 하고 노지아, 그러니까 오심증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이제 감소가 된다거나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부 소화기계 질환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설사입니다. 다이아레아. 이거는 이제 대장이 너무 이제 우리가 일정 속도로 대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장 소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부족할 만큼 운동이 이제 그 대장 운동성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면 대장으로 분비되는 수분의 양이 더 증가하면서 이제 설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대장에서 흡수가 되는 정도의 이제 수분량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대변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고 이제 물처럼 이렇게 묽은 변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대장에서 머무는 그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수분이 많이 더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설사라고 하는 거가 급성 설사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장염,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라고 하는 장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왜 우리 식중독이라고 하죠, 그죠? 음식물에 의한 어떤 그 식중독이 이제 생겼을 때에는 그게 보통 대부분 이제 박테리아 감염이라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박테리아 말고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감염이 노로바이러스. 여러분들 겨울철 되면 되게 많이 들었죠. 뉴스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특히 이 신생아들에게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약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아니라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설사는 대부분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냐 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장염증에 생겼다든지 크론시 디지즈라고 하는 어떤 질병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디버티큘러 디지즈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당 불내증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 만성 소화성 장애와 같은 문제들에 의해서 만성 설사를 이제 경험을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성인간호학에서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변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이고요. 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게 그 변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배변이 어렵거나 할 때 이제 변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변 내 수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변이 과도하게 딱딱해져서 이제 대변 보는 거가 힘들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보통은 이제 대장 운동성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변 시기가 늦어졌다거나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장소가 바뀔 때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 운동을 억제하는 약물, 특히 뭐 아편제, 몰핀, 그다음에 뭐 코데인,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라던가 칼슘 통로 차단제, 이게 우리 뭐 베라파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델티아젠, 베라파밀, 그다음에 항콜린성 약물 같은 것들이 대장 운동을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수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이제 변비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헤모로이드 치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항문에 있는 그 혈관들이 확장되고 울혈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변비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복압이 굉장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뱃속에 이제 아기랑 양수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압박하면서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자연분만 같은 거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치질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 똥 눌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변비나 설사가 동반된 복부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 주호소고요.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면역 기능 부전이라든지 음식물 알레르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 염증성 대장 증후군을 조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염증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에는 하부 소화기계에 궤양이라든지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대표적인 거가 크론시 디지즈, 그다음에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 궤양성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장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치료 약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첫 번째 제산제가 나오죠, 그죠? 이 제산제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속쓰림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투여하는 약물이고요. 주된 목적은 위산을 이제 조금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성화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염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염기 쪽으로 간다고 해서 완전히 염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pH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거가 그 알칼리성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쓰는데요. 근데 알루미늄 제제로만 된 것을 쓰면은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작용으로. 그다음에 또 마그네슘으로만 되어 있는 약을 쓸 때에는 변이 과도하게 이제 묽어지는 어떤 증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알루미늄 제제와 마그네슘 제제를 이렇게 섞어서 혼합된 제제로 이제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요. 이러한 약들은 이제 위장 내 이제 미즙의 산도를 높이기 때문에 식도 자극을 이제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탄산칼륨으로 만든 어떤 제산제가 있는데, 이러한 제산제도 이제 제산 효과는 나타내지만 이게 이제 위 내로 들어가게 되면 산과 특히 이제 염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산하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탄산가스 즉 CO2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 내에서 CO2가 만들어지게 되면 위벽을 자극을 하면서 다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팽만이라든지 위팽만의 증상들이 유발이 되면서 궤양이나 천공을 더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써서는 안 되겠죠. 그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쓰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탄산수소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흡수되면서 이렇게 혈액 내로 재흡수가 되면서 혈액을 알칼리화하는 어떤 작용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사이드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제산제를 투여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약물하고 같이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다른 약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약물을 복용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가 위액 분비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되는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약물인데, 그 약물은 이제 항콜린선 약물이나 히스타민 H2 수용체 안타고니스트, 그리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콜린선 약물은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거는 H2 수용체 기량제를 먼저 볼 텐데요. 얘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든지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고요. 대표적인 약물로는 시메티딘이나 파모티딘, 니자티딘, 라니티딘이 있습니다. 요건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5장에서 그 히스타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이미 한번 다루었던 내용들이고요. 이 약물들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시면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거가 히스타민 수용체, 그러니까 특히 히스타민 2 리셉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 HCl, 그러니까 염산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H2 수용체 기량제를 투여를 해버리게 되면 그 얘의 작용을 이제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산의 농도를 이제 줄여줄 수 있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 내용물을 중화시켜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줄여주는 어떤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약물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상호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시메티딘의 경우에는요, 간에 이제 있는 시토크롬피 450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마 1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작용을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 효소에 의해서 다른 약물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티딘하고 다른 약물, 시토크롬피 450에 의해서 분해되는 약물을 같이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약물들의 어떤 작용 효과가 증강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가 와파린, 그다음에 페니토인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 암노필린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 이 H2 수용체 기량제를 투여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설사, 그다음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래쉬, 그러니까 발진이라든지 어지럼증, 피곤함, 그 다음에 근육통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H2 수용체 기량제보다도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훨씬 더 그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약을 더 많이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의 투여 목적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화성 궤양이나 소화불량, 그다음에 GERD 치료 목적으로 투여를 하고요. 특히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아까 소화성 궤양을 유발하는 가장 유력한 인자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이런 그 항생제하고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이제 박멸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을 이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자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어떤 기능을 작용을 억제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생제를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이제 죽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작용 기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위산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기전을 살펴봤었는데, 이 벽세포에서 위산 분비를 하는 마지막 단계인 프로톤, 칼륨, ATPage를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위 내강 속으로 이제 펌프질 되어서 그 염산 생성이 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경우에는 위 점막의 벽세포에 선택적으로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얘들 약 자체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지만 선택적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약으로는 이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그다음에 파토프라졸, 그다음에 라베프라졸, 그다음에 에소메프라졸, 이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프라졸로 끝나죠, 그죠? 이런 약들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위점막 보호제가 있습니다.
얘는 그 위산과 펩신으로부터 위와 십이지장을 위 십이지장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약들을 복용을 했을 때 궤양 부위에 보호층을 만들어서 궤양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을 덜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점막 보호제를 조금 소개를 해보면 슈크랄페이트라고 하는 약을 먼저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이 약은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위 안에 있는 산성 물질하고 이제 그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점성이 굉장히 높은 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약 광고 보면은 위막을 뭐로 겔 형태로 덮어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약들이 이제 슈크랄페이트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루사루민정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약들이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광고에 많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약이고요. 그 다음에 점막에서 이제 특히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진을 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5장에서 배웠었어요. 어떤 프로스타글란딘은 뭐예요?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있다고 했었었죠. 그죠? 위에서는 그 세포를 위점막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종화 능력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그 위점막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 슈크랄페이트를 쓸 수 있고, 단점이 부작용이 변비나 구강 건조를 유발을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무스 체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도 그 앞에서 봤던 슈크랄페이트와 마찬가지로 산과 펩신에 대한 보호층을 형성을 함으로써 위점막을 보호하고요. 더불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위점막층의 어떤 보호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얘 특징적인 거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급성 설사가 있을 때 비스무스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설사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단점, 대변 색깔을 검게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을 할 때에는 대변 색깔이 검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얘는 평활근에서 세로토닌이나 브레드키닌의 이제 어떤 기량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로토닌, 브레드키닌의 어떤 기량작용을 유발을 함으로써 위점막에 있는 미세순환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점액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보호하는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구갈, 오심, 구토, 설사, 변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베녹솔론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얘는 그 수소, 그러니까 프로톤의 투과를 억제를 해서 뭐 하는 거죠? 그 위산의 어떤 으로부터 그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을 갖고 있고요. 부작용으로 고혈압이나 저칼륨 혈증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얘는 프로스타글란딘 E 원유도체예요. 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하기도 하고 점액 분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나 심한 복통을 유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약은 실제로 우리 상과에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약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자궁경부를 숙성시켜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어떤 자궁경부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누구에게 투여를 하면 안 될까요? 그쵸? 임산부들한테는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뭐 그 금기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신범주 X이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뭐 금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로 자궁 수축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자궁 수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궁경부 숙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제는 아까 앞에서 이렇게 병합요법을 쓴다고 했었죠. 어떤 약을 병합을 하냐면 위산 분비 억제제와 항생제를 병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이제 오메프라졸이나 란소프라졸과 같은 것들이 있고, 항생제는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든지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이런 약들이 있어요. 요 뒤에 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또 다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그 염산에서도 견디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항균력을 증가시키고 다시 그 다음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약의 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한 번에 항생제를 2-3개 정도를 병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병용요법을 해서 보시면 비스무스 제제와 메트론이다졸, 테트라사이클린, 요거는
항생제죠, 그죠? 그 다음에 비스무스제제, 위점막 보호제와 그다음에 뭐죠? 위산 분비 억제제인 오메프라졸과 같은 약들을 이제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비스무스제제랑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H2 안타고니스트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약물 3개를 병행할 때는 그 클라리스로마이신 항생제입니다. 아목시실린 항생제죠. 오메프라졸. 그다음에 메트로니다졸 항생제, 아목시실린 항생제, 오메프라졸. 이거는 위산 분비 억제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메프라졸하고는 뭐였었죠?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사치료제는 뭐 굳이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이거는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했었었거든요. 어디에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 할 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코데인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몰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장 운동을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부작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하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한테는 사실은 조금 권장되진 않고요. 급성 설사일 경우에는 투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설사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설사라고 한다면 이런 그 항운동성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염인 경우에는 항생제라든지 균을 죽일 수 있는 약들을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변비 치료 우리는 보통 완화제 락세이티브라고 하는 완화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셀룰로즈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약을 주게 되면 불크 포밍이라 해서 이렇게 변을 이렇게 팽창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연동 운동을 자극시키는 그런 약들이 이게 팽창성 완화제고요. 그다음에 삼투성 완화제는 이렇게 삼투압의 변화를 주어서 물을 이제 그러니까 대장 속으로 많이 끌어당기는 거에서 대변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면서 물을 끌어당기니까 이제 부피를 증가시키는 어떤 효과를 내는 거예요. 락툴로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약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극성 완화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분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연동 운동을 이제 더 촉진시키는 약이고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비사오딜리라고 하는 거나 뭐 세나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질.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치질 경험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이 아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질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때는 약 본업이 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질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약국에 갔더니 하이드로콜티존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약, 그 다음에 리도케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연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니까 어때요? 염증은 줄이면서 리도케인은 마취 효과를 내니까 통증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들을 이제 주는 거죠. 최근에 제가 1월 달에 이제 치질 수술을 했었었는데 이 약을 먹어도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도카인 제제를 이제 바르라고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와 관련된 약들을 주되게 조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조금 상식으로 이제 설사가 있을 때는 어떤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치질이 있을 때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고 같은 것들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책에서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